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로탈 대표이사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릴 내용은 스마트 팩토리와 그 다음에 물류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 회사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실제로 경찰청에 납품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순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렌더링해서 만든 거고요. 경찰청의 허락이나 이런 거 받지 않고 이제 로고를 잠시 사용했고요. 네. 저는 대학에서 머신 비전을 전공했고요. 이 머신 비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을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시키는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연구개발 위주로서 많은 것들을 개발하다가 지금은 이제 현장에 적용하고 새로운 제품들을 만드는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론과 현장의 실무를 겸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현장 적용하면서 실패라든지 실수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좋은 저희만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양산에 있고요. 1,500평 구매의 공장과 사무실, 연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30명이지만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개발 위주로 했고요.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수의 대기업의 1차 벤더로 등록돼서 지속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 생산 제품은 AMR이나 AGV인데요. 제조 환경에서 사용되는 물류 자동화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제 물류 로봇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첫 번째 원스타라는 제품은요, 견인형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대차를 4개, 5개씩 긁고 레일을 타고 이동하는 친구고요. 주로 두 번째 원스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동차 공정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자동차 부품들이 담겨있는 파레트나 대차 밑으로 들어가서 그 유압을 통해서 들어서 옮기는 방식이고요. 얘는 이제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파레트를 들어서 움직이는 사륜구동의 AMR이고요. 이 AMR 위에는 로봇팔이 있죠. 리만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는 로봇이 아니고요.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로딩 언로딩하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리만 같은 경우에는 설비 가동률을 24시간 기준으로 할 수 있게끔 늘려주기 때문에 요즘 대두되고 있는 근로자 부족 현상이나 여러 가지 안전 규제, 그다음에 주 52시간 등에 대한 좋은 해결책으로 고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류에 관련된 것을 이해하기 전에 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차는 불을 떼서 이제 스팀을 만들었죠. 이 증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이 전기를 통해서 컴퓨터를 돌리고 이 컴퓨터에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대로 스팀, 전기, 컴퓨터, 가상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고요.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게 뭐 디지털 트윈이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2022년 말 현재 100% 제대로 구현돼서 돌아가고 있는 공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곳에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파트를 나눠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북미 쪽에서는 GE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지멘스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한국은 정부 주도형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리얼타임, 그 다음에 수평 수직적 네트워크, 그 다음에 ICT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동적이면서 굉장히 복잡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니 스마트 팩토리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굉장히 편하고 좋고 단순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주 전통적인 제조 시스템은 주로 40년 이상 동안 이 피라미드 구조를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센서나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기타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통해서 PLC로 데이터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직 컨트롤이 가능한 데이터 컨트롤 시스템들이 어떤 일과 기록들에 대한 내용을 스카다 시스템으로 올려줬었죠. 그리고 이 스카다 시스템은 정해져 있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상위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제어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공장 단위별로 돌아가는 MES 시스템 같은 경우는 ERP와 연동된 시스템을 주로 지원하고요. 이전까지는 스카다 시스템까지는 현장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단에서는 ERP를 잘 사용하고 있었고요. 최근 5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이 MES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 형태의 피라미드가 안정적인 구조를 잘 유지를 했고요. 여기서 스마트 팩토리의 표준이 되는 OPC UA를 하나 예로 설명을 드리면, 이 OPC UA는 스마트 센서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연결되고요. PLC와 이더넷이나 기타 프로토콜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스카다 시스템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수평 수익적 구조는 무의미하다고 하는 겁니다. 전통 제조 실행 시스템에서는 수평적 구조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MES에서 센서 단으로는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OPC UA를 통해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물론 상위 시단의 시스템으로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중간에 미들웨어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필터, 기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시스템만 상위로 보내는 것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OPC UA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기존의 수평적 시스템을 수직적 구조는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 표준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뒷부분에 설명드린 물류 자동화 개념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보여드렸던 PPT, 이 PPT는 머릿속에 꼭 넣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찾아보시고, OPC UA와 스마트 팩토리 표준에 대해서는 시간을 낼 때 공부를 하시면, 기존에 PLC를 하시거나 스카다를 하시거나 ERP를 하셨던 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혹은 또 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실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기업한테는 재산이 되고 비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OPC UA나 최신 영상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밖으로 공개를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했던 구축 실제 사례, 저희가 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제조 시스템들은 이제 프레스기라는 걸 많이 거치게 됩니다. 원재료를 투입하게 되면 프레스를 통해서 찍게 되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만들어진 형태부터 이제 물류 관리나 중간 단계 공정 추적 등을 실행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벽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벽돌을 프레스에서 찍습니다. 찍게 되면 로봇이 무엇을 하게 될까요? 금형을 찍었기 때문에 이 사이즈나 무게 형태가 이상이 없는지 지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형에서 찍어서 나오자마자 지수 체크를 해서 밖으로 내려놓고 이상이 없는 거면 빠르게 적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빠르게 적재하게 되면 적재된 빠르게에서 제품이 이상 없는 제품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대차가 밖으로 빠져서 밖으로 나가는 시스템이죠. 자,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지만 스마트 팩토리와 같이 구축을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벽돌이라고 말씀드렸죠. 벽돌은 소송 과정이나 건조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 물류 관리 시스템들은 RFID나 QR코드, 바코드를 쓰는데 1300도나 1400도가 보통 소송로에서 올라가는 온도인데, 이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천공 타입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사용으로 나왔지만 이렇게 삼각형의 특수한 코드를 만들어서 이 팔레트마다 코드를
영상 처리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하는 방법으로 파레트를 추적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구조를 실제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이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스마트 팩토리는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생산되는 시스템은 사람과 로봇이 같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생산 현장에서 로봇이나 전용 설비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지만 품질 검사라든지 아니면 그 또 설비 제어 이런 것들은 사람이 역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리도 사람이 하고 있고요.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 현재 시스템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로서 갖춰야 될 구체적인 시스템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동적이면서 복잡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왼쪽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고자 하는 업체도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로 가려고 하는 업체가 있고 이미 간 업체도 있고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가면서 발전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수량이 굉장히 많고 제품 종류가 작다고 하면 이전 생산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제품의 생명 주기가 짧아지고 유연 자동화 생산 시스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 10년, 20년을 준비하겠다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생산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생산은 기존에 로봇과 사람이 계속 그대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는 사람이 빠져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100% 빠질 수는 없습니다. 왜? 첫 번째, 로봇이나 설비가 추가되게 되면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로봇이나 추가된 설비에 대해서 생산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사람은 계속 존재를 해요. 차이점이 있다면 관리 시스템에서 AI가 추가된다는 거죠. AI가. 이 AI 시스템을 구축할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 사업 통해서 지원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요, 기본적인 토대만 닦아두고 그 갖춰진 토대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스템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품 생산 수량이 적으면 이대로 가도 되고 생산 수량이 많으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생산 제조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노조, 생산기술연구소, 영업품질 각 부서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거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공급업체의 기술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유연하게 잘 변경하면서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과 CEO가 정부 지원금을 잘 활용해서 CEO가 각 부서들 간의 이해관계를 잘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로 말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물류 쪽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공장도 땅값이 많이 비싸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적재를 해놓게 돼요. 여기도 적재를 해놓고.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걸 꺼내려면 앞에 거를 다 끄집어내고 나서 빼고 놓고 다시 제자리 놔야 되겠죠. 여기에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물건을 빼는 시간이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물류의 중요성을 제가 뒷부분에 설명드릴 텐데요. 어떤 제조, 예를 들어서 이, 어, 이 제품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게 되기까지 가공 시간보다 물건을 옮기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저희 같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비싼 장비, 좋은 장비라서 생산성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점이고요. 저비용의 생산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법규라든지 이런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전용 설비를 줄이고요. 전용 설비를 줄이고 생산 가동 시간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게 되면 야간이나 그때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 부분들은 100% 자동화 라인을 따로 빼서 앞에 버퍼를 두게 되면 다음날 출근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일단 독일에서 처음에
인더스트리 4.0이 시작됐죠. 그래서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일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공장 건수를 절대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학연을 통해서 실질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산학의 연구 프로젝트 보면 실패 사례가 없죠. 99% 성공이죠. 네,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 사례를 공유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공유하고 가져가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자들이 프레임워크 구축에 참여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점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런 점들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나 자동화를 더욱더 구축하고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코로나 전과 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뭐 다른 강좌 부분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설명드리겠지만 전과 후는 차이점은 뭐냐면 A, B, C 기업이 생산, 영업, 생산, 납품 관리를 다 맡아왔다면 앞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생산 외주 전문 관리 기업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이키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만 하고 생산과 외주는 다 생산과 관리는 건 다 외주를 주죠.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그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될 것입니다. 왜냐면 한국의 제조 생산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국의 제조 기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특정 로봇, 특정 프레스, 특정 CNC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 글로벌 마켓 쉐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산업 현장에서 5G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 팩토리가 5G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5G는 통신 거리는 짧은 대신에 고용량의 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저희가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순찰 로봇이죠. 순찰 로봇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정해진 경로나 원격에서 작업자들이 이렇게 보내는데 제어를 하게 됩니다. 제어를 하게 되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져오죠. 자,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영상 처리 데이터들이 굉장히 고용량의 데이터죠. 자, 이런 것들을 5G를 통해서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 실제 적용된 활용 사례를 해서 볼게요. 얼마 전에 구축된 발전소고요. 발전소 지하 터빈실, 지하 터빈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데시벨의 기분 나쁜 소리죠. 그래서 여기는 터빈실은 지하 3층이고요. 지상 8층에 컨트롤룸에서 원격에서 작업자들이 이제 로봇을 제어하면서 특정 파이프의 열림이라든지 순찰 이런 것들을 24시간 밤새 혼자 돌아다니면서 볼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5G 모뎀을 달고 돌아다니면 별도의 와이파이나 네트워크 필요 없이 통신 모뎀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5G 모뎀이 개발돼서 디바이스 형태로 구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G에 관련된 적용 사례들이 많아야 보급이 더 잘 될 텐데요.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좀 설명드렸다시피 제 경험상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시기를 놓치면 10년 이후 위기가 오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힘들어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독일은 몇 세대를 통해서 강소기업들이 이제 후계자들을 계속 양성하고 집안의 전통으로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가장 불안한 점 중에 하나가 독일과 일본은 이런 강소기업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할 때 각 부서별 정치, 그다음에 이해관계, 리더십,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잘 한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년 전에 ERP를 정부 지원 주도로 업체들이 막 도입하기 시작했을 때 성공 확률이 50%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편의점부터 시작해 구멍가게들까지 이제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전부 다 ERP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제 ERP를 쓰고 있죠. 저희 같은 작은 회사도 ERP와 재고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모든 것들을 다 쓰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MES 시스템이나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될 때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성공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안 해버리면 도태되게 되죠. 저희 실패를 경험으로 삼고 리포트를 활용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가짜들 이런 분들을 조심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저가 경쟁 입찰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급업체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업체들이 로봇을 통해서 구축하고 나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넣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공정 제품 공정하고 공정 사이에 로봇이나 AMR 자율주행 로봇이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그 설비를 스톱시켜야 되죠. 스톱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1시간이나 2시간 내에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수행 중인 과제가 많으면 여러분들에게 소홀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개의 과제를 수행 중인지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공장 방문했을 때 일하시는 사람들이 복장은 통일됐는지, 인사는 잘하는지, 3종 OS나 를 통한 정리 정도는 잘 됐는지, 책상을 깔끔한지, 책상에 전공 수적들은 다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업체를 잘 선정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비는 한번 구축하고 나면 10년에서 20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공급업체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납품했던 업체를 통해서 만족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과연 이 업체가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을 주기 전에 정확한 시방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세관계산서 건은 이력을 통해서 공급업체에게 연락을 수시로 합니다. 그 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업체의 시방과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되고요. 저희 같은 업체를 통해서 시방과 계약서를 컨설팅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활용 툴인데요, 각 잡이나 태스크의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한테 납품하는 이런 코드들이 제대로 이벤트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관리 툴을 쓰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별로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꼭 추천드립니다. 요즘 좋은 시뮬레이션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공사 비용은 15%, 시간은 평균 20% 절약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억지로 저가 경쟁 입찰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싸게, 그 다음에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할 바에 업체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컨설팅을 받으시고, 이 받으신 컨설팅을 통해서 정확한 시방과 견적을 받으신 다음에 업체한테 공개 입찰을 붙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뮬레이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께서 보내주시는 2D 건축 도면입니다. 그 위에 3D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단순 이론상이 아니라 실제로 똑같은 거의 100%에 가까운 사례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창고 위치, 높이, 그 다음에 이동 동선, 이런 시뮬레이션을 고객과 미리 해보면서 이동할 수 있겠죠. 제품 레이아웃을 바꾼다든지, 생산 공정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AGV 대수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직접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화 창고에 2D 도면을 고객들로부터 받아서 렉과 AGV를 움직이는 동선에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혼자 뭐 공부한다고 시뮬레이션 한 게 아니고요, 업체들한테 서비스로 제공했던 시뮬레이션들입니다. 실제로 업체들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대충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요, 노란색 환학 로봇, 그 다음에 겐츄리 로봇, 이런 것들은 실제로 판매하는 상용품의 3D 모델링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속도 이런 것들도. 자, 물류 창고 같은 경우는 이 시뮬레이션을 일주일씩 2주일씩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창고 렉 사이즈를 결정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2D 도면만 가지고 물류량만 단순히 계산해서 하게 되면 불필요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걸리는 로드, 이 지점에서에 대한 슬리핑 시간이나 로드 시간, 카운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막상 해보니 이 렉 사이즈를 2분의 1만 써도 되겠다고 하면 렉에 들어가는 건축 비용 2분의 1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물류 자동화 부분이고요. 이 물류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전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꼭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 공장 네트워크와 스마트 팩토리는 ICT, IoT 하는 것들을 막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는 물리적인 통신망 구축이 있어요.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5G를 할 거냐, 공장 내 사설 융선망이냐, 뭐 거리가 멀어지면 광통신망을 구축할 거냐. 자, 내 공장이 하나가 아니라 B 공장이 있으면 OPC 서버를 통해서 광통신 케이블을 물리적으로 연결해서 데이터 센터에 가져온다. 그 다음에 A 공장도 그렇게 연결한다. 그 다음에 요즘 ESG 경영과 된 환경관리 시스템은 모바일 로봇을 통해서 순찰을 어떻게 하고 각 공장에 위치되어 있는 지능형 CCTV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가공기에서 회수된 절삭류와 칩 관리는 모바일 로봇을 통해서 하겠다, 아니면 특정 시스템에 시간에 사람이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작업자를 위한 안전이나 소음, 진동, 분진, 가스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환경관리 시스템을 또 구축하게 되고요. 전력관리 시스템은 공장 내 전력 설비 모니터링 통계, 이런 것들을 공장 지붕에 태양열을 설치하겠다든지 해서 전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물류관리 시스템은 창고관리 시스템이나 WMS, MES를 어떻게 구축해서 공장간 물류나 공정 내 물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다 관리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해서 업데이트해 나간다. 요게 스마트 팩토리 핵심이고, 스마트 팩토리 공장과 네트워크 시스템이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통신망 구축과 환경관리 시스템, 전력관리 시스템, 물류관리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만 최종 끝판왕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나 디지털 트윈이 가능하다. TPM이라는 설비관리 시스템과 CMMS, SPC 품질관리 등은 기존에도 해왔던 시스템이고, A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지만 마지막 끝판왕인 디지털 트윈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갖춰졌을 때 가능하고, 이것들이 가능하는 게 OPC 데이터, OPC 서버 관리를 통해서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화면 캡처하든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파트 2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